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CBS 김광일 기자 그리고 김준일 시사평론가,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첫 뉴스 어디로 갈까요? 조국 한동훈 특검법. 조국 혁신당이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한다 이렇게 발표했어요. 네,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정조준하고 나섰습니다. 조국 대표가 비례대표 출마했거든요. 네. 내가 당선돼서 국회 들어가면 한동훈 특검을 1호 법안으로 발의하겠다라는 걸 첫 번째 행보로 삼았습니다. 특검 내용은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째, 딸 논문 대필 의혹. 둘째, 지난 총선에서 고발 사주 의혹, 여기에 관여가 됐다라는 거고, 셋째, 직권남용 직무유기인데 요거는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취소 소송에서 이게 징계 취소 소송이 2심에서 패소했는데 네. 그때 법무부가 상고를 포기했거든요. 음. 그 당시 이제 장관이었기 때문에 직권남용 직무유기가 있었다. 그러니까 특검이 조사해야 한다라는 것까지 세 가지를 걸었습니다. 네, 네. 주목되는 거는 선거 구도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프레임 전쟁이라고 하는데, 지금까지 민주당은 이재명 대 윤석열, 음흠.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 한동훈 이런 것들을 꾀하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지난번에 방송 토론회 하자 말자 이렇게 기싸움할 때도 요게 이제 배경에 있었던 건데, 예. 여기에 조국 혁신당이 참전하면서 조국 대 윤석열, 조국 대 한동훈, 검찰 개혁 이런 프레임으로 바꾸려는 포석이 있는 아하. 겁니다. 특히 이제 조국 혁신당이 자꾸 얘기하는 게 쇄빙선이 되겠다, 예인선이 되겠다라는 거잖아요. 민주당보다 앞서서 어떤 정권 심판론에 있어서 선봉장이 되겠다라는 건데, 그런 차원에서 특검도 치고 나가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거랑 또 별개로, 그러니까 실제로 조국 혁신당이 약진하면서 민주당 이탈표를 다른 진영, 그러니까 제3지대나 국민의힘 쪽으로 넘어가지 못하게 이렇게 스크럼 짜고 막는 모습이 같이 있는 거거든요. 예. 실제로 이게 어느 정도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게, 한국리서치가 KBS 의뢰로 지난 7일부터 사흘간 전국 성인 3,000명 대상 전화 면접 방식으로 조사했는데, 네. 그러니까 비례정당 어디 뽑을 거냐라고 했어요. 근데 더불어민주연합, 그 민주당 위성정당이 16%, 근데 조국혁신당이 17%가 나왔습니다. 예, 예. 오차범위 내긴 하지만 1%포인트 위로 그러니까 민주당보다 더 잘 나오는 결과가 나와서 어느 정도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 특히 이 이제 조국혁신당 쪽에서 표어를 내걸고 있는 게 지민비조거든요. 음. 그러니까 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는 조국혁신당 뽑아주십시오라고 하는 건데, 이게 꽤 먹힐 수가 있는 게,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제 아예 투표장 안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꽤 있을 수 있는데, 비례대표 조국혁신당 찍으러 갔다가 나갔다가 지역구 민주당까지 같이 찍고 오는 방식, 요게 이제 어떤 전략인 건데, 정치권 여야 공이 이게 좀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목소리들이 같이 있습니다. 비례표를 나눠 가져간다는 측면에서는 민주당이 손해인 것 같은데, 또 그런 측면에서는 이득인 것 같고, 여러 가지로 민주당의 셈법이 좀 복잡하겠네요. 예. 일단은 조국 혁신당의 돌풍 원인 이거를 이제 전에도 좀 간단히 분석을 했지만은, 쉽게 얘기를 하면은 지금 검찰 정권에 대한 심판, 검찰 독재, 이제 야권에서 얘기하는 이거에 대해서 그 기류가 크게 변하지 않았다라는 거를 좀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수치는 말씀 안 드리겠지만은, 아직도 정권 견제론과 정권 지지론, 여기서 이제 야당을 찍겠다, 여당을 찍겠다 보면은 이 격차가 꽤 나거든요. 그러니까 두 자릿수로 나는 게 상당수예요. 아직도. 그러니까 10% 초반대로 아직도 나는 게 상당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거기에서 이제 민주당의 공천 파동으로 인해서 이재명 대표 지지에서 좀 떨어져 나온 사람들이 이제 갈 곳이 없었다는데, 거기에 이제 조국혁신당이 간 거죠. 다만 이제 조국혁신당의 이제 가장 아킬레스건이라고 하면은, 조국 대표가 2심에서 이제 징역 2년 이제 받은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이 조국혁신당을 지지하는 분들한테는 크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깥에서 보기에는 그게 크게 변수가 되고, 네. 사실 국민의힘에서도 이제 그러니까 범죄연대다, 방탄연대다, 이런 표현을 썼지만은, 네. 조국혁신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조국은 일종의 이제 순교자 같은 거죠. 그러니까 검찰 개혁을 위해서 좀 억울하게 당했다라는 거고, 항상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이 얘기를 하는 게, 똑같이 털어봐라 조국처럼, 그러면 누가 이거 살아날 수 있겠냐라는 거고, 그거에 연장선상이 지금 한동훈 특검법이에요. 예를 들면은 자녀의 이제 그때 이제 한동안 이제 대학에 갔는데, 고등학교 때 썼던 논문들이 이제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네, 이제 특별하게 이렇게 코칭을 받았네, 이런 것들이 경찰에다 무혐의 처분을 했다라고 한다라면은, 그런 정서들을 이제 깊숙하게 파고들었다라는 건데, 네.
수치적으로 조금 의미 있는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한국갤럽이 인제 그러니까 3월 첫째 주 여론조사인데 지난 5 일에서 7일 인제 무선 전화 면접으로 1,000명을 조사를 했는데 예. 이때 인제 비례정당을 어디를 찍겠느냐 인제 물어봤을 때 국민의힘의 인제 위성정당 여기에 인제 국민의 미래의 37% 였고요. 음흠. 그리고 민주당이 25 그리고 조국혁신당이 네 15 였어요. 그러니까 음. 민주당은 인제 더불어민주연합이죠. 근데 인제 세대별로 좀 보면은 굉장히 좀 유의미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네. 조국혁신당의 총합이 인제 비례정당 지지가 15%인데 20 대에서 1%입니다. 아, 조국 혁신당의 예 20대 비례를 지지율 1%? 그러니까 비례를 찍겠다. 그러니까 어. 아예 20대 지지율 정당 지지율은 그때 한국갤럽 기준으로 6% 나왔는데 20 대는 0% 그러니까 안 잡혔어요 아예. 그 정도로 굉장히 20대 지지율이 낮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입시 공정 문제가 아직도 20 대한테는 상당히 인제 여파를 끼치고 있는 건데 그럼 높은 지지를 받는 세대는 어디예요? 40 대 50 대예요. 그래서 4050. 아까 얘기했 15%의 비례정당 지지율을 받았는데 40 대가 24% 50 대가 28%. 음. 특히 인제 50 대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지지하겠다가 23%인데 조국혁신당 지지하겠다가 28%입니다. 그러니까 더 많아요. 그러니까 범야권 지지 중에서 민주당보다 조국혁신당이 많은 그러니까 50 대가 지금 음흠. 사실 86 세대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음. 무슨 얘기냐면은 70년대 초중반 세대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지금 74년생 93학번까지 인제 50 대로 접어들었거든요. 예. 근데 여기가 대한민국 역사상 5년 단위로 끊었을 때 가장 진보적인 세대라고 평가를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 여론조사나 이제 유권자 성향 조사를 보면은 예. 이제 코호트 효과가 있는 거죠. 음. 그래서 여기가 또 특히 인제 그 노무현 대통령의 어떤 서거 이런 거에 충격을 많이 받은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로 인해서 검찰의 어떤 강압 수사 이런 것들에 되게 이제 분노를 느끼고 있는데 그거를 조국이 인제 나서서 이거를 해소를 해 준다라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약간의 동질감 그리고 부채 의식 이런 게 인제 전체적으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은 만약에 인제 그 더불어민주연합이 지금 나온 대로 20% 밑으로 떨어지면은 쉽게 얘기를 하면 이런 거예요. 25%를 받으면요. 2016년에 민주당이 25%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예예. 12명 됐어요. 음. 비례로. 근데 지금 외부에 준 것만 해도 10석입니다. 334로. 그렇죠. 그러면은 민주당에서 지금 어제 비례 후보 20명 지금 선정했거든요. 네. 자기네들 당선시키겠다고. 예. 거의 못 들어가요. 그러면 지금은 이제 그러니까 조국혁신당의 돌풍을 지금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데 막판 되면은 경쟁할 민주당에서 거다. 상당히 견제가 들어갈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황운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조국혁신당의 비례로 출마를 하는 거예요? 네, 출마하기로 한 거죠? 그렇게 보입니다. 아, 네. 황운하 의원도 예, 그 사실까지 더하면서 국민의힘 얘기로 좀 넘어가 볼까요, 김도환 네. 기자? 나경원, 안철수, 원희룡 합류. 예, 국민의힘 선대위 얘기죠? 네, 총괄 선대위원장을 한동훈 그리고 공동 선대위원장에 윤재욱 원내대표 외에 나경원, 안철수, 원희룡 세 사람을 합류시켰습니다. 네. 중량감 있는 인사로 이제 수도권 선거에 힘을 싣는 차원이라고 설명을 하고요. 음. 나경원 서울, 원희룡 인천, 안철수 경기 이제 각각 자기들 출마를 하잖아요. 네. 이제 다른 지역의 지원 유세를 지금도 어느 정도 하고 있기는 한데 앞으로는 이제 조금 더 자주 갈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사실 근데 세 사람 다 자기 지역에서 어떤 확실한 승기를 잡지는 못한 상황이잖아요. 밖으로 도는 게 좀 부담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나온 조사 대부분에서 좀 격차가 나긴 하던데요. 네, 그렇다고 해서 아직 뭐 내가 완전히 이겼다라고 아. 하긴 좀 어려운 아니, 상황이기 뭐 어느 때문에. 지역구도 그렇죠. 네, 예. 근데 그 당사자 측에 이제 각각 물어보니까 실제로 그런 부담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마냥 그러니까 쉽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당의 요구를 뭐 튕길 수만 없기 때문에 뭐 받아들였다고 하고 나경원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난색을 실제로 표했고 한동훈, 윤재욱 두 사람이 꽤 끈질기게 설득을 해서 모셔왔다고 합니다. 자, 원톱 선대위, 한동훈 원톱 선대위 얘기가 한참 나왔는데 원톱 선대위가 아니라 5명의 선대위. 거기에다 지역구에서 뛰고 있는 나경원, 원희룡, 안철수 후보까지 더한 선대위로 커진 이유는 뭐예요? 일단은 최근에 한동훈 한계론 이게 좀 국민의힘 당내에서 고개를 들고 있었어요. 어허. 그러니까 이종섭 장관 호주 대사 임명 같은 이슈 이런 것들 악재가 쌓이는데 어떤 정권에 있어서 쓴소리 같은 거 제대로 하지 못하고 또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도태우 변호사 이런 리스크들도 대응을 제대로 못하는 거 아니냐라는 뭐 그 여론이 좀 당내에 있고요. 그런 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랑 나름대로 좀 차별화하려는 모습을 나타낸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나경원, 안철수 이런 게 윤석열 대통령 뜻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나름대로는 좀 차별화하려는 거 아니냐라는 분석이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동훈, 이재명 1대1 구도, 이걸 이제 국민의힘이 좀 노렸는데 네. 민주당에서 이해찬, 김부겸, 그러니까 두 사람 같이 붙이면서 그 구도가 좀 흐려졌거든요. 선대위원장에 두 사람이 합류하면서 네. 그래서 아예 이거를 좀 쪽수로 돌파하려는 모양이다. 명수로, 네, 예, 명수로. 인원수로. 네, 그렇게 해서 좀 뭐 좋은 전략 아니냐라는 얘기를 제가 어제 뭐 수도권 친윤 뭐 그 한 의원한테 물었더니 그런 분석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예, 예. 그리고 지금 이제 면면을 보면은요. 나경원, 안철수가 서울 나경원, 경기 안철수, 인천 원희룡 수도권에 굉장히 집중하고 있다 이런 느낌도 드네요. 네, 맞아요. 네. 예. 그리고 어제 하나 좀 크게 발표가 나왔던 게 도태우 변호사, 어제 안 그래도 우리 말씀을 드렸지만 공천을 뭐 재검토하냐 마냐 이슈가 있었는데 공관위에서 어제만 4차례 회의를 한 끝에 만장일치로 공천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도태우 후보가 어제 두 번째 사과문을 올렸거든요. 네. 내용이 뭐 5년 전에 뭐 자신의 미숙한 생각과 표현이었다. 그리고 5.18 광주민주화운동 정신을 이어받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공관위에서 어떤 사과의 진정성을 인정하기로 했다. 그리고 뭐 경고하고 뭐 재발할 경우에 어떤 후보 박탈까지 고려한다라는 정도로 조처를 했어요. 아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강하게 문제 제기를 한 거를 보였거든요. 제가 느낀 톤은. 그런데 그냥 공천 유지하기로 하게 된 배경은 뭐예요? 일단은 어제 그 정영환 공관위원장이 회의 끝나고 나올 때 기자들이 물었어요.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국민 눈높이에서 재검토해달라고 했는데 예, 예. 국민 눈높이라는 게 이겁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렇습니다. 국민 눈높이 맞지 않나요? 라고 대답을 했어요. 일단은. 공관위원장. 예, 그래서 그 현장에 있던 기자들이 조금 당황했는데 여권 그 국민의힘 쪽 사람들 여러 명한테 좀 물어봤는데 네.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후보들, 다른 사람들도 사실 5년 전 그 시기에 좀 비슷한 발언을 많이 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도태우 변호사가 걸렸기 때문에 이렇게 튀어나온 거지. 그런 측면에서 좀 억울한 측면도 있을 거고, 만약에 그 당시 발언했던 사람들 얘기들 하나하나 다 뜯어보면 이런 얘기 너무 많아질 수 있다. 그러니까 당원들 안에서 그런 의견이 많았다는 거잖아요. 국민의힘 안에서. 국민의힘 당원들 안에서. 근데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나 또 비대위원들 사이에서는 이거 수도권 민심에 영향 끼칠 수 있다. 상당히 우려하고 길게 논의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그냥 유지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어요. 네. 이게 어떤 또 파장을 미칠지 주목해 봐야겠고, 또 하나가 하태경 의원과 이해운 전 의원이 맞붙었던 서울 중성동 갑을 지역. 예. 자, 여기에 이제 하태경 의원이 패배하고 이해운 전 의원이 승리했습니다. 이렇게 승리를 했는데 잠시 후에 뭐 인터뷰도 할 겁니다만 하태경 의원이 기자회견을 열면서 좀 문제 제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이야기가 커졌습니다. 나는 이거 못 믿겠다라고 하면서 승복을 이때 좀 밀었어요. 승복하는 거를. 하태경 의원이 했던 얘기가 뭐냐면 1차 경선 때 본인이 46%, 이해운 29, 이영 25%를 받았는데 결선에서는 본인이 50 조금 올랐고 이해운 전 의원이 20%포인트나 올라서 49가 됐다. 여기에 여성 가산점까지 받아서 이해운 전 의원이 이긴 거다. 근데 이거는 수학적으로 믿기가 어려운 수치 아니냐. 그러니까 나는 이게 당에 원본 데이터를 요구하고 어떤 그 자료를 내가 볼 때까지는 일단 좀 다 믿을 수가 없겠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승복하지 못한다 이건 아니고 원본 데이터를 좀 보고 나서 입장 정리하겠다 이런 입장인 거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좀 논평을 듣고 민주당 얘기 이어갈까요? 김준일 평론가. 예, 일단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동훈 원톱을 이제 하려고 하다가 민주당에서는 지금 어제 이제 선대위 출범을 했는데 총괄 상임은 3명이지만은 공동 선대위원장만 20명을 뽑았어요. 그래요? 예, 뭐 국민통합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분야별로 해가지고 대규모 선대위예요. 예, 사실 뭐 그게 저는 정치적으로 좀 바람직하진 않다라고 너무 그러니까 선대위원장의 무게감을 좀 낮추는 거죠. 그렇게 대표만 한 뭐 어디에 20명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좀 이상한데, 그러니까 너무 좀 직함을 좀 남발하는데 어쨌든 저쪽은 물량전인데 우리는 한동훈 한 명으로 이제 스피커가 되겠느냐 이런 이제 고민들이 있는 거죠. 다만 지역구에서 다 뛰어야 되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하는 거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많이 할 것 같은데. 어제 문화일보 사설이 저는 눈에 띄더라고요. 어떤 거였습니까? 그러니까 문화일보 사설의 내용이 뭐였냐면은
한동훈 효과가 어느 정도 한계에 좀 다다랐다. 뭐 요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문화일보 사설. 예, 사설에서. 그래서 이제 다른 대책들이 필요하다. 국민의힘에게는 예를 들면은 뭐 이준석 대표를 품어야 된다. 민생 대책을 더 내놔야 된다. 이종섭 대사 임명을 대통령이 철회해야 된다. 뭐 이런 거거든요. 아니 지금 개혁신당 대표가 됐는데 아직도 품어야 된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뭐 어쨌든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약간의 최근에 이제 국민의힘의 약간 주춤한 뭐 이런 분위기인데 요게 공천에도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호언장담을 한 게 우리는 개혁 공천이고 뒤로 갈수록 우리는 문제가 매를 먼저 맞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테고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문제가 드러날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뭐 이를테면 윤회 호위무사 이용 한해 남자 김영동 본선행 이게 이제 언론 기사 제목이거든요. 예. 전체적으로 보면은 뭐 친윤들이 굉장히 공천을 많이 받고 뭐 김영동 의원은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 비서실장이잖아요. 전체적으로 굉장히 뭐 하태경 의원을 제외하고는 굉장히 무난하게 다 공천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한 나흘 전에 경향신문에서 분석한 게 굉장히 재밌었어요. 뭐냐면은 빅데이터 분석을 했는데 의원들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친윤이라는 꼬리표가 붙은 거를 100번 이상 붙은 사람들이 공천을 어떻게 받았나 봤더니 공천 확률 98%. 친윤이라는 꼬리표가 붙은 사람들한테는 다 공천이 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98%면 거의 100%는 거의 과학이라고 이거는. 그러니까 굉장히 사실 이제 공천에 있어서 이제 좀 너무 평이했다라는 것 그리고 주류 중심인데 여기에 이제 하태경 의원이 이제 굉장히 눈에 띕니다. 이거는 뭐 이제 뒤에 또 이해운 의원도 계시니까 좀 얘기를 들어봐야 되겠지만 하태경 의원은 어떻게 이영 장관이 25.9를 가지고 나눠 갔는데 하태경한테는 5가 가고 이해운한테 20이 갈 수 있네요. 이건 통계적으로 왜냐하면 이게 일반 당원이라는 거거든요. 네. 일반 당원이 아니라 일반 국민 여론조사라 국민. 80%가 국민 여론조사기 때문에 이건 데이터가 이상하다라고 강하게 문제 제기를 한 상황이에요. 여러모로 좀 뒤로 갈수록 잡음이 좀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정치권 소식 보고 30초만 지금 의대 증원 이 이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정리해 주세요. 네, 1년 뒤에 결정하자라고 이제 서울의대 교수 비대위에서 이렇게 밝힌 상태예요. 일종의 중재안을 내겠다고 서울의대 교수 비대위에서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중재안으로 지금 제시한 것이 일단 1년 뒤로 좀 이 시기를 미루자 이런 중재안이 나온 거예요. 네, 그리고 그동안 정부랑 의사협회, 국민대표, 의대 교수, 전공의까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자라고 제안을 했거든요. 근데 복지부는 1년 늦추면 국민 피해는 더 커진다.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은 그거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지금 걱정이 전공의 뭐 전임의를 넘어서서 의대 교수 집단으로 어떤 집단 행동의 움직임이 커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의대 교수들이라고 하면 이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수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종합병원에 외래. 진료하시는 분들 네. 다 교수거든요. 그렇죠. 그럼 종합병원의 외래가 어떻게 돼? 물론 이분들이 응급환자, 중환자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치료할 것이다 얘기했습니다만 외래 부분에서는 빠지게 되면 종합병원 자체가 지금 흔들릴 수 있어서 큰 걱정이에요. 그렇죠. 당장 서울대 의대 교수 비대위에서는 다음 주에 집단 사직하겠다라고까지 밝힌 상태고요. 20개 의대 교수 협의회 비대위원장이 어제 저녁에 온라인 회의 열어서 어떤 대응 방안까지 논의를 했거든요. 네. 뭐 근데 교수들 하는 얘기는 개별 어떤 학생들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뭐 것들을 명분을 들고 있는데 그러면서 반발이 커지고 있는 건데 정부와의 갈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상황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강대강 대치. 거기에서 안에서 이 교수들이 내보려고 하는 중재안 정도 가지고라도 대화의 물꼬가 터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만 일단 대화에 살짝의 물꼬가 터지는 것 같은 부분이 있는 게 조규용 장관이 처음으로 11일 날 그러니까 그저께죠. 그저께 전공의들이랑 비공개로 만났다고 해요. 나름의 대화의 어떤 차관 말고 장관? 네, 장관이 그러니까 불씨가 살짝 커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2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